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배소빈입니다. 4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북러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이슈가 떠오르면서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님 모시고 네. 각종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냐고 묻기도 참 안쓰러울 정도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마음은 좀 편안하게 다지고 계십니까? 뭐 한동안은 좀 약간 마음이 좀 무거웠는데 네. 또 며칠이 지나서 점차 지금 네. 마음이 가벼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북러 지금 정상회담 이야기 좀 나누기 전에 태영호 의원님 개인적인 이야기 좀 해보자면 지금 민주당이 국회 윤리특위에 이제 징계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박영순 의원이 막말을 해서 이재명 의원을 찾아가셨는데 이제 거기서 제1야당을 적대 세력으로 비난하고 단식 중인 야당을 찾아 행패와 소란을 하고 갔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좀 상황이 좀 정리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후한무치, 적반하장 뭐 이 정도는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11시 반에 간다고 알렸고 현장에 갔을 때는 이재명 대표는 들어오라고 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나와서 못 들어간다고 난리치고 본인은 뭐 탁 손잡고 앉아서 들어오라고 하라고.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들어온다 그러고? 아니 들어가서 앉아서 제가 5분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울분 그런 걸 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좋은 기간 눈을 감고 아무런 대꾸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단식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달라붙어서 저의 팔을 잡아서 강제로 끌어냈죠. 그러니까 행패를 당한 건 전데 오히려 이번에 와서 난동을 부리고 행패질을 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만 한 거 아니에요? 말만 했는데 오히려 행패인가요? 저들이 달라붙어서 역설하고 끌어내갔는데 행패는 저들이 하고 제가 행패질했다. 이러고 아니 쓰레기 빨갱이 공산당 부역자라고 욕은 저들이 하고 그리고 오히려 저를 윤리위에 제소를 하고 난 저 이런 걸 보고 나는 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이게 역시 정말 이재명 대표가 또 제가 만나고 떠나자마자 비아냥대고 그걸 또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에 생방하더라고요. 뭐 내가 떠나자마자 억울했던 거 눈을 탁 뜨고 억울했던 거 아버지 하고 저런다고 뭐 살아남겠냐 뭐 이러면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그리고 또 뭐 어제는 또 윤리에 제소하고 정말 이재명스럽고 이재명스러운 민주당이다. 앞에서는 들어주는 척하다가 뒤에서 바로 쳐버리는. 그리고 정말. 근데 이 일이 지금 있었던지 근본 원인은 지난 6일날 국회 대정부 질문 때 의원님께서 대정부 질문하면서 이제 이 지금 야당을 향해서 북한 인권 문제 왜 눈 감고 입 닫고 숨어버리냐 민주당. 그래서 이 민주라는 이름 달 자격도 없다 그러면서 공산 이 전체주의에 맹종하는 거다 했더니 바로 이 방청석에 이게 방청석에 국회의원석에 있던 야당 의원들이 뭐 아까 말한 대로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다. 부역자다. 빨갱이다. 빨갱이가 할 소리는 아니다. 뭐. 이야. 아니 근데 이게 이 북한에서 쓰는 용어들 아닌가요? 쓰레기가 왔다 이런 거? 이거는 제가 이 저를 향해서 쓰레기라는 거는 딱 두 번 들어봤어요. 하나는 제가 탈북한 다음에 북한 김정은 정권 당국이 쓰레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번에 두 번째로 박영순 의원에서 쓰레기란 말을 들었는데 여기가 꼭 마치 북한인 듯이 느껴지겠어요. 아니 북한에서 김정은 당국이 하는 그 표현 그대로 전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국회 방송을 통해서 생방 중인 상황에서 대의 전당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보고 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내가 이게 사실까라고 이렇게 제 귀까지 의심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북한에 쓰는 용어를 굳이 왜 이분들이 왜 썼을까? 제가 아마 지금 민주당이 제일 아파하는 것을 찔른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 국회가 입법기관인데 북한 인권법을 2005년도에 발의해서
통과시키는데 11년 걸렸다. 하셨어요. 이게 비정상이다. 네, 그렇죠. 그리고 2016년에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켰는데 그렇죠. 인권재단이 7년째 나오지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죠. 그런데 김여정이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라고 하니 6개월 만에 그렇죠. 고속으로 만들어졌다. 그렇죠. 네네. 이런 걸 보고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한다고 한다. 내 말 네. 뭘 틀렸냐 이런 그러니까요. 거죠. 네. 아 제가 제 말 뭘 틀렸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맹종 아니에요? 네. 김여정.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말하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당이 김여정 하명법을 만들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맹종이에요. 그렇죠. 이제는 그렇게 맹종하다가 이제 그들이 쓰는 용어까지 맹종을 하고 그러게요.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 예. 일부 의원들이 부역자다 했는데 예. 아니 부역자? 이거는 뭐 보통 일제 부역자 이런 건데 어. 아니 무슨 부역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에서 일했던 부역자다 이런 거죠. 아. 북한에서 일했던 아니 부역자.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러게. 그럼 제가 거기서 원에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럼 어. 당연히 그 체제에서 살아야지 그럼 그게 어떻게 부역자죠? 좀 아, 이해가 안 가네요. 아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하는 말을 이제 듣고 네. 어떻게 그런 말이 순간에 그거요? 부직불순간에 입에서 튀어나올까. 네. 결국은 그렇게 내뱉은 사람들의 정상적인 인식의 구조, 네. 멘탈리티가 저는 그렇게 돼 있지 않는가 이렇게 아,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빨갱이라 그랬는데 이것도 참 아니 공산 치하에서 살았으니 할 수 없이 공산당에 가입하고 뭐 공산당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빨갱이다? 사실 저희가 빨갱이 할 때는 사실은 주사파들한테 그런 얘기를 네. 많이 썼었어요. 네. 보수에서 주사파 빨갱이들. 왜냐면 민주주의 체제에 살면서 엉뚱하게 북한의 김일성 체제 그걸 따라가니까 주사파 빨갱이라 네. 그런 적은 있지만 네. 북한 체제 살았던 주민들 보고 빨갱이라고 빨갱. 좀 웃기잖아요. 그거 할 수 없이 그 선택한 그러게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네. 지금 민주당에서 저의 여당이나 또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념 공세를 펴지 네. 말라, 이념 전쟁을 펴지 말라, 철진한 색깔론이다 뭐 이러는데 국회에서 네. 그것도 상대당 동료 의원을 향해서 네. 빨갱이야라고 네. 하는 게 이게 지금 현대판 색깔론 아닌가요? 그거요. 그렇죠. 이게 아니, 이런 색깔로는 듣다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옛날에 그렇게 공격당한 적은 있어요. 야당 네. 의원들이 586 운동권들이잖아요. 오늘 요번에 뭐 그 박영순 그분도 똑같은 그거고. 근데 자기들이 당한 거를 엉뚱하게 탈북민 출신한테 뒤집어 씌운다? 아, 그런데 이번에 이거와 관련해서 이것이 해외까지 보도됐고 네. 어.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의 이제 의원들이 네. 깜짝 놀라가지고 네. 예, 그들도 아니 어떻게 북한에서 탈북의 그러니까 영부를 자유를 찾아 넘어온 분인데. 빨갱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요. 그리고 빨갱이가 싫어서 넘어온 분인데. 네. 그리고 지금 21세기에 국회에서 빨갱이란 말이 나오는 건 이거 대한민국 국회가 유일하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더라고요. 네, 네. 아, 그렇군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 박영순 의원을 네.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어요. 네네. 네. 그런데 또 민주당에서 어제는 저를 또 제소하겠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야, 저는 이런 걸 보고 진짜 적반하장이라고 저는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징계가 양쪽 다 올라갔는데 네. 이것도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 아니냐. 이거 그야말로 완전한 이거 물타기 수법이죠. 예, 근데 자기들이 그리고- 잘못해놓고 어. 화는 자기들이 못 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리고 이랬더라고. 제가 행패를 부렸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행패를 당한 건 전데 아, 그러니까요. 제가 행패를 부렸다고. 아, 저도 영상을 봤는데 의원님은 난 가서 말씀 좀 드리겠다. 네. 이미 약속도 했다. 그러니까 네. 들어오라고 이미 하지 않느냐. 가서 할 얘기 하셔서 조근조근. 근데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그때부터 발은 딱딱 끊고 결국 쫓아낸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저 이재명 대표한 민주당이 너무 쇼를 하다 나니까 네.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다 쇼로 보이고 어. 우리가 그런 말에 있잖아. 어떤 사람의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는 아니 왔는데 들어오시라고 해 이러고 바깥에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들어갈 땐 뭐 당장 나가라 하고 또 끌어내고. 야 쇼도 이런 쇼는 없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완전 이중 플레이네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제 네. 북러 정상회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무래도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좀 보이는데 지금 핵심 리병철 등 핵심 간부들도 동행을 한 걸로 알려졌죠. 그러니까 과연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실제로 무기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예측하시는지요? 저는 실질적으로 무기 거래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 한대는 그야말로 대단한 위험한 거래가 임박했다고 보거든요. 네.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건 이런 것 같아요. 4년 전에도 김정은이가 찾아갔었어요. 2019년에. 근데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하노이에서 트럼프하고 노딜로 끝나다라니까 김정은이가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왕따 당해가지고 그렇죠. 풀이 죽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갈 때는 외교 라인이 위주로 가가지고 푸친한테 그 어떤 생명줄이라도 잡으려는 이런 절박함이 김정은한테 보였는데 그때는 완전 을로 간 거죠. 을로 이렇게. 근데 이번에 보니까 뭐 폼 탁 잡고 아니 어제 하산역에 도착해서 말을 딱 하는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거 저로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이렇게 만나는 거는 정상이 만나는 건 전략적 중요성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전략적이란 전략이라고 그러면 뭔가 핵과 관련된 그렇죠. 부분이죠? 전략적 중요성이라는 건 푸틴과 자기가 만나서 네. 세상을 한번 좀 바꿔보는 그렇죠. 이런 딜을 그렇죠. 하려 왔다 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자세도 보니까 지금 탁 폼 잡고 이런 것 같아요. 푸틴 보고 형님이 요구하는 거 내가 다 준비해 왔으니까 네.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좀 판 벌려 봅시다. 형님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자세. 완전히 뭔가 조폭들 마약거래 같은 느낌이 달라져. 드는데. 그리고 이번에 네. 이제 방금 그 대륙간 인사들의 면면을 이제 그 네. 설명하셨는데 예. 이번에 보니까 두 줄로 딱 세워가지고 네. 하나는 무기를 직접 다루는 군부, 네. 뭐 국방상, 그다음에 이병철, 박정천 군대 군복을 네. 입은 라인과 또 이쪽 왼쪽에는 그 무기를 생산하는 방산업체 라인, 이 두 라인 꺼봉들 딱 줄 서가지고 탁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번에 보면 확고히 이건 무기 딜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네. 더 재미난 게 뭐냐면 예. 아니 원래 우리가 언론에 난 거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국동대학에서 할 거다. 그렇죠. 이렇게 돼서 많은 기자들이 어제 거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는 거 동방포럼에, 아닙니까? 네. 아니 근데 열차가 우러 올라가니까 지나갔어요. 이게 뭐냐라고 뭐 다들 뭐 촬영기 걷어 씻고 뭐 난리 났다는 네. 거예요 어제.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열차가 지금 우주기지를 네, 향하고 우주기지. 있대요. 네. 근데 그 우주기지 저 도시가 네. 어디에 있는 우주기지인가면 다 알고 있는 지금 최근에 우리 언론에 떠들고 있는 자유시 참변. 네, 자유시장병 그 홍범도 스노보드. 장군과 네. 관련됐던. 거기입니다 지금. 그거요. 거기에 우주 기지가 지금 보스토친이 있어요. 가- 네. 거기인데 지금 거기로 가는데 난 이 장소를 푸틴이 여기를 정한 것도 대단히 저는 의미 있다. 이게 뭔가면 바이든한테서 펀치 하나 날리는 겁니다. 자 김정은이가 제일 지금 갖고 싶어하는 게 뭐예요? 군사 정찰 위성이잖아요. 지금 두 번 실패했죠. 두 번 실패했으니까 또 지금 하겠다는 건데 네. 체면 구길 대로 구긴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런데 김정은이가 제일 가지고 싶어하는 그것 바로 사막의 오아시스를 찾고 있는 김정은한테 야 오아시스에서 회담하자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우글에서. 아하. 그래서 바이든이 다 보는 데서 이번에 우주기지에서 만날 거야. 그리고 네. 또 두 번째로 또 미국에 이번에 뭐 대북 제재 이거 풀어주는 문제도 한번 좀 더해볼까.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 지금 제일 발끈하는 게 누구냐? 미국입니다. 네, 그렇죠. 원래 우리가 발끈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우리는 약간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있고 미국이 매일 경고 지금 메시지 날리는 대북 거예요. 제재가 무너지고 NPT가 무너지고 잘못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지금? 겁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지금 푸틴에게 네. 진짜 이번에 빅딜 하면 이거 가만 큰일 안 난다. 있다. 진짜 네. 가만 안 있겠다. 그래도 이때까지 약간 러시아와 푸틴의 체면을 네. 좀 봐줬는데 네네. 이번에 이런 큰 딜을 하면 좌시하지 않겠다. 어. 이런 경고성 메시지를 미국이 지금 계속 내보내고 그렇죠. 있어요. 미국이 정말 러시아가 저렇게 막 가면 네.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뭘 줄 수도 있다. 그거죠. 그럼 전세 완전히 뒤집힌다. 네. 이렇게 뭐 또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게 원래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을 네. 때 작년도 2월 달에 푸틴이 이제 무력을 우크라이나 국경 쪽으로 몰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미국이 경고를 날렸어요. 그렇죠. 몇 월 며칠 날 침공한다 얘기 다 했어요. 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푸틴이 1년
배견하지 못한다. 네. 경제 제재 다 가면 너 끝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이 일으켰어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 실제 준비했던 대로 제재를 다 안 했습니다. 네. 왜 안 했냐면 하자고 보니까 미국도 취를 하고 그렇죠. 서방도 취를 하는 게 왜 그렇죠. 에너지, 식량, 군용 맞아요. 뭐 다 엮여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강한 제재를 안 했고 예. 우크라이나에 무기는 좀 주었지만 네. 주면서도 항상 거기다가 미국이 꼬리표를 달았어요. 네. 야 젤렌스키 이 무기는 러시아 공격용으로 쓰면 안 된다. 본토에 절대 날리지 마라. 아하. 이건 방어용으로 써. 아하. 이렇게 항상 꼬리표를 붙여서 줬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푸틴이 김정은에게 네. 정말 한간에서 지금 떠돌고 있는 것처럼 위성 네. 기술, ICBM ICBM. 고체 연료 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얼마 전에 핵 공격 잠수함 진수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러면 더 나아가서 핵 추진 추진 잠수함 잠수함. 기술 뭐 이런 거 주면 네. 그러면 미국과 러시아가 손잡고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NPT 시스템 이게 무너집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아, 정말로 네. 러시아가 북한한테 그런 핵심 기술을 준다면 우리 안보의 최대 위협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도 당신이 그렇게 나면 우리도 K2 전차, 그다음에 K9 자주포, 우리도 지원할 수 있다. 네. 그거 지원하면요 러시아 후방 박살나요. 그러게. 그러니까 지금 이때까지 우리 정부가 대단히 자제해. 우리 무기 지원 안 했어요 네, 지금까지. 우리 자제해 왔거든요. 왜 자제했는가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재래식 전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 재래식 전쟁은요 다량의 소모품이 필요해요. 그렇죠. 포탄, 네. 대전차 미사일,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K9 이런 네. 거. 근데 이것을 완전히 정상적으로 다량 양산할 수 있는 나라는 세상에 우리와 북한밖에 없어요. 네.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재래식 전쟁이 방사능 없거든요. 없으니까 네. 이런 시스템이 없어요. 없어요. 독일도 이제 못한다는 거 못해요. 아닙니까? 우리나라만 그냥 바로 낫기에 그냥 바로 그렇죠. 한 달 안에 만들어줘요.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가 자제해 왔는데 아니 저 정도로 북한을 도와줘서 우리 영내 안보 지형을 완전히 뒤바꾼다. 그럼 네.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강하게 러시아에게 저는 경고구를 알려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별수가 많은데 네. 지금 재밌는 게 김정은이 그 많고 많은 수단 중에 꼭 그 시속 60km짜리 그 열차를 타고 맞습니다. 러시아를 지금도 연해주를 가고 있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왜 이걸 타고 갈까? 아무리 방탄 열차라지만 그렇죠. 비행기도 있고 많은데 왜 비행기나 이런 걸 안 타고 왜 굳이 이 느린 열차를 타고 20시간 이상 갔을까? 예. 정말 보안 문제 때문인가요? 경호 문제? 우선 첫째로 보안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김정은 또 그 전에 김정일 때도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에 가서 자기 방탄 열차를 자랑하기 좋아해요. 그 김일성 때도 그렇고 김정일 때도 그렇고 거기에 가서 항상 중국 간부, 러시아 간부들 데리다가 그 안에다가 태워놓고 네. 한번 보여줍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내가 알고 있는 데는 네. 방탄 열차를 소유한 정상은 김정은이 유일해요.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방탄 열차 없을 거예요. 그걸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네? 그걸 할 이유가 없잖아요, 굳이. 바이든, 트럼프 대통령도 방탄 아니, 열차는 거기는 없을 거예요. 에어버스원을 타고 다니지 에어버스, 방탄 열차는 안 타요. 그러니까 이 방탄 열차를 어느 정도로 이게 북한에 품을 들여 만들었는가 하면 일단 무거워. 그죠. 엄청 무겁겠죠. 철갑 완전히 해서 밑바닥이 엄청난 철갑이면서. 네. 그래서 웬만한 포를 쏴도 그건 뚫을 수 있고 유리도 다 반가 네. 대단히 무겁기 때문에 왜 60km 가면 무겁기 때문에 그걸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탈선하면 큰일이에요. 북한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철도 노반이 되게 너무 노후돼 있잖아요. 노후돼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내면 이게 또 뭐 철로가 네.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달리고 그 다음에 러시아나 중국 같은 데 갈 때 왜 방탄 열차를 가면 거기가 열차니까 네. 뭘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승용차도 있고 사람도 많이 태우고 그 다음에 러시아 이번에 갔다 라면 푸틴하고 어쨌든 밥 한 끼 먹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북한에서 좋다는 특산 술 다 가져갑니다. 아. 비행기도 다 가져. 그래가지고 일체 북한 걸로 완전히 세팅 딱 해놓고는 예? 지어 수소까지 몽땅 다. 그리고 푸틴한테 형님 이거 북한에서 나온 유명한 송이버섯이라는 건데 러시아 연해주 송이버섯과 같나 뭐 한번 맛보세요. 뭐 이러면서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열차를 움직일 때는 엄청난
물량이 넘어갑니다. 근데 예전에 왜 용천역 폭발 사고 이런 게 네. 있었는데 북한 내부에서도 혹시 열차를 알고 누군가 또 뭔가 테러를 꾸밀 수도 있고 야, 김정은에 대한 그때 이제 방탄 열차지만 네. 만약 그때 5분 차이로 폭발이 네, 일어났어요. 그렇죠. 김정일 열차가 지나가고 5분 있다가 질소 차량이 폭발해서 아. 그때 나도 현장에 가봤는데 그땐 뭐 우리 한국에서까지 지원, 외국에서 다 지원하는데 네. 그 폭발량이 어느 정도인가면 거기서부터 거의 1000km 이상 되는 집 100%다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무거운 방탄 열차라도 그 옆에서 질소 차량이 터졌다면 완전히 이게 뒤집어지고 일을 할 수 있고요. 예. 물론 그걸 뚫고 들어갔긴지 모르겠지만 열차가 그 정도 폭발 앞에는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요번에 보니까 이 비행기 안 타는 게 얼마 전에 프리고진이 타던 비행기가 결국 추락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결국 러시아가 한 짓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런 불안감도 있는 건가요? 그런 불안감도 좀 있을 수 있어요. 최근에 김정은이가 등극했을 때는 국내에서도 비행기를 좀 탔어요. 자기 맞아요. 탔어요. 3매 1호기라는 걸. 중국 갈 때도 타고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는 비행기를 안 타더라고요. 안 타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3매 1호 이거 우리로 말하면 1호기죠. 네. 이것도 대단히 노후됐다는 걸 김정은이가 알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열차하고 다른 하나는 그 열차에 업무 공간이 있는데 이 업무 공간이 위성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북한을 떠나왔어도 그 열차를 가지고 가면 실시간으로 북한을 들여다보고 업무하고 아마 오늘 아침에도 조선일보 그다음에 이거 정치펀치 올리면 이것까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죠. 이 북러 밀착 관계 속에 지금 변수도 하나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북중러 연합훈련 현실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의원님께서는 중국이 어떤 선택을 좀 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중국이요. 대단히 지금 중국이 지금 이 전략적 카드를 어떻게 쓸 것인가 지금 약간 머뭇거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중국의 경제 형편이 좋지 않아요. 그렇죠. 중국의 외교적인 운신의 폭이 대단히 좁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빨리 경제로 이 위기에서 탈출하려면 어차피 미국이나 우리 한국, 일본과 같은 이 서방 진영과 대립각을 세우면 안 됩니다. 지금 중국으로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부동산발 경제 위기가. 그렇죠. 지금 그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북한과 관련된 것도 보세요. 지난 7.27 정전협정 체결을 행사도 이게 원래 북한과 중국 행사인데 러시아에서는 국방상이 왔는데 중국에서는 아주 전인대 부위원장 좀 굽이 나선 사람 가서 조용히 하고 지금 왔고 이번 얼마 전 구구절 북한에서 그 소위 국경절 이 행사에도 부총리급이 좀 가고 약간 지금 톤을 조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총리를 G20에 가서 만났잖아요. 만나서 우리 정부도 약간 러시아와는 조금 다르게 중국의 역할을 좀 해라고 역할 주물론을 중국하고는 지금 뭔가 물밑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조태용 실장이 말한 게 그거 아닙니까? 시진핑 주석의 방안도 이거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정도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자기네가 전쟁을 하고 있는 당사자니까 어떻게 하면 동북아에서 그 무엇은 충격적인 걸 만들어내서 미국과 서방의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중국은 야 이거 푸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우리한테 득일까 시일까 이걸 지금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김정은이 이제 그 러시아 가기 전에 재밌었던 게 이번에 이 북한 내부 행사를 하는데 이전에는 딸 김주혜가 뒷줄에 앉았는데 이제는 리설주 자리에 딱 앉아서 뭔가 후계자 같은 느낌을 자꾸 준단 저도 완전히 그런 느낌 받아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지금까지는 김주혜가 아버지를 따라다닐 때 어떤 모습을 김정은이가 연출했는가 하면 딸과 아주 다정한 아버지. 그렇죠. 또 아버지를 사랑하는 딸. 뭐 그래가지고 뭐 행사장에 가면 딸이 뭐 아빠한테 귓속말하고 얼굴 이렇게 뻗치고 뭐 뒷줄에 있었어요 주로. 이런 모습이었는데 최근에는 완전히 후계자처럼 옆에 앉고 딱 서 있는 것도 이렇게 똑바로 딱 서 있고. 그런데 그 최고 간부가 박정천이 무릎 꿇고 인사하고. 근데 더 재미난 건 어떤 모습인가 하면 그전에는 김주혜가 자기 아빠 따라다니면서 좋고 밝은 얼굴이었는데 얼마 전에 해군사령부 갔을 때 보니까
2시간 이상 그 땡볕에 서 있으니까 애가 막 지치고 힘들어하는 기색이 막 얼굴에 보여.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한테 아이고 나 들어갈 거야 이런 말을 못하고. 못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야 이거 똑바로 서 있어라. 이거 그렇죠. 사진 카트 잘 나와야 된다. 이런 강압적인 그러니까 애도 막 힘들어하는 거. 이건 후계구도 수업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글쎄 말이에요. 근데 김정은의 아들이 있었다고 계속 그동안에 보도는 됐는데 맞습니다. 그 아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고 아 어떻게 된 저는 거냐? 북한에 있을 때 네. 김정은한테 아들이 있다는 얘기를 일단 뭘 뜯어봤고 네. 그다음에 설사 아들이 있다고 해도 네. 과연 뭐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김주의 오빠일까? 아니면 김주의 동생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김정은 후계구도를 지금 만들고 싶어 하는데 김정은과 이설주가 네. 거기에 내세울 만한 마땅한 아들이 말하자면 누가 척보고더라도 아 김정은 다음은 제로구나 네. 라고 딱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나오는 아들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우리 정보기관에서 계속 아들이 있다고 이미 뭐 한 10년 전부터 얘기는 그렇죠. 해왔는데 정확한 나이도 알 수 없고 근데 첫 번째 가능성은 아들이 있었는데 뭔가 좀 잘못됐을 가능성. 두 번째는 아들이 있지만 적통이 아닐 가능성. 세 번째는 아들인데 어릴 가능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아들이 있는데 어릴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아주 어리다. 아하. 그렇지 않은데 김주혜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예. 그래도 나이 좀 있는 김주혜가 나서는 게 낫지. 그보다 더 작은 뭐 애하면 뭐 요만한 9살 애가 요만한 나오면- 애 나가지고 폼 잡고 이러고 그 앞에서 장성이 머리 꿇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 그래도 김주혜는 일정한 정도 키가 좀 커요 키도 지금 있고 많이 네, 컸어요 많이 또 그 컸더라고요. 사이에. 거기에 하이힐까지 신기면 네. 그야말로 뭐 어머니랑 정상체격이나 비슷해요, 이제. 나오잖아 이제는. 네. 근데 아들한테다 하이힐 시켜서 내보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고려해서 때. 지금 네. 일단 김주혜를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였죠.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아무래도 국방부 포함해서 문체부, 여가부 등 소폭 개각이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개각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 저는 일단 이거 민주당이 갑자기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상민 장관 때도 네. 보지 않았어요.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면요 해임시키고 싶어도 해임도 해임을- 못하고 새 장관도 임명도 임명 안 못해요. 내고 네. 이 기각될 때까지 헌재에서 기각될 완전히 때까지 거의 식물이에요, 묶여 있는 식물. 거죠. 6개월이가 그러면 수장이 없는 없어요. 공백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장관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뭐 네. 차관이 대신할 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결국은 이 분단 상황이고 지금 안보 장관이.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게 네. 돌아갑니까? 그런데 국방장관이 국방장관을 완전히 손발을 묶겠다고 네. 이렇게 탄핵 소추안 한다. 아마 그래서 이정섭 그 장관이 이거 어떡하나 안보 공백이 생기는 건 막아야 되겠다라고 예. 해서 사의 저는 표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아마 오늘쯤에 개각 발표가 네. 나온다는 글쎄요, 보도가 그럴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하는 내일 중으로 저는 개각이 저는 임박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이 걸핏하면 탄핵하고 걸핏하면 해임건의안 내고 또 걸핏하면 국정조사에 특검에 특검. 아니 도대체 이건 뭐 이 당은 맨날 이런 것만 하다 결국 발목 잡기만 하다 끝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정당의 목적은 네. 결국은 자기 정책 과제를 내세우고 그걸 실현하며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모든 행태를 보면요. 정치의 목적이 탄핵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탄핵해서 재미 보니까 네. 걸핏하면 탄핵, 걸핏하면 탄핵. 어느 정도냐. 이번에 대정부 질의했거든요. 네. 예. 근데 대정부 질의 첫날 첫 질의에서 네. 민주당 30의원이 네. 대통령 탄핵을 탄핵. 거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국회 역대 기록을 봤는데 네. 뭐 도중에 탄핵이란 말을 했는데 대정부 질의 첫날 첫 질의의 운을 네. 대통령 탄핵으로 뗀 이런 대정부 질의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머리에 탄핵이 완전히 너무 이은이 박혀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탄핵 정당이 돼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최근에 뭐 각종 이념 논란에 가장 앞에 있었던 네. 홍범도 장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의원님께서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옛날 했는데 네. 최근에 또 논란의 행적이 있다 해서 네.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또 벌어졌었어요. 예, 예.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자, 일단 네. 지금 우리가 네. 좀 안타까운 게 어떤 게 안타까운가 하면 네.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네. 이걸 따로 떼어놓고 여기에 가지고 자꾸 갑을 넣은 박을로 자꾸 싸우고 있어요. 네. 이게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벗어나서 좀 더 상위 개념으로 우리가 올라가서 이걸 내려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그림이 나오는가 하면 그때 당시 2018년 3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그러면 왜 육사에 다른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세웠을까? 네. 그 목적은요. 홍범도 장군의 그 반일 투쟁 업적을 기리고 뭐 그렇게 산 게 아니라 네. 우리 국군의 주적 개념, 네. 북한군을 주적 개념에서 삭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아하. 거기에다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끼워 넣은 겁니다. 그렇죠. 국군의 뿌리라고 굳이 그렇죠. 해서.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좀 더 높은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군의 주적 개념을 삭제하기 위해서 이 벌린 일들을 보면 일단 육사에서 6.25 전쟁사 이거 없앴죠. 필수 과목에서 선택 과목 돌려서 모르게 네. 이러고 네. 했거든요. 생도들 70%가 공부 안 하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거 돌리고 그 다음에 이것뿐이 아니라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거기다 이렇게 세우게 하고 또 저 광주 쪽에서는 무슨 정일성 네. 뭐 공원 뭐 이런 걸 또 만들고 지어 현충일에 나가서 대통령이 김원봉의 조선 우영군이 국군의 뻘이라 각 곳에 이렇게 던져보면서 그렇죠. 총적 목적은 뭐냐? 우리 국군의 정신력 네. 이거 형해화시키는데 목적이 그렇죠. 있어요. 아니, 굳이 공산주의 전력 있는 사람을 다 굳굳이 박아놓고 이분들이 국군의 뿌리다 하면 그럼 공산주의가 우리 국군의 뿌리네? 그거죠. 뭐하러 북한과 싸웁니까? 그러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림을 높게 네. 이거 네. 봐야 되고 다른 하나는 홍범도 장군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항일 그런 무장 투쟁을 했고 이거 누가 모릅니까? 그럼요. 우리 그거 국민 당연하죠. 온 국민이 다 홍범도 장군을 네. 존경하고 또 그분의 유해를 우리 모셔다가 현충원에다가 다 이제 모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국군 육군사관학교에다가 지금 이렇게 했느냐? 네. 여기에 이건 이번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문제시하는 게 왜 사관학교라는 거는 현충원과도 다르고 또 다른 이런 독립운동 네. 기념관하고도 다른 것이 네. 이거는 결국은 상명하복 네. 네. 북한과 싸워야 할 우리 군의 장교들을 키워내는 교육 장소입니다. 네. 여기에는 어떻게 여기에 소련군 군복을 입은 독립운동가를 모실 수 있습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교묘하게 국군의 뿌리를 빨간색으로 칠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일하는 생도들이 좀 약간 혼선이 생기게 아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요. 물론 제가 뭐 딱 이렇다라고 물증은 좀 찾아내기 힘들지만은 이게 우리나라와 이런 측면도 좀 저는 들여다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북한에서요. 네. 북한에서 이 항일, 이 독립운동가들 이런 거 모시는 거와 6.25 전쟁 또 뭐 공로자들 모시는 게 완전히 달라요. 아. 이걸 두루 분리시켜 놨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소위 김일성을 따라다니던 소위 항일 빨치산 유격대 한줌단대는 요 사람들을 따로 떼내서 대성산 열사릉에다 딱 모아놓고 이렇게 하고 6.25 또 참전 뭐 영웅들이라는 건 조선인민군 추모 열사 그거라서 또 따로 해놨어요. 아하. 이런 식으로 분리시켜 놨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이런 것도 보고 벤치마킹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군요. 물론 물증은 네, 없지만. 네. 아. 네. 근데 북한에서 정율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인지 모르겠는데 네. 의원님께서 그랬죠. 아니 김일성도 추모 못한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이걸 하는 게 말이 되냐 침략군인데. 야, 근데 저 북한에서 어떻습니까? 이 정율성. 북한에서는 정율성이라고 하면 애들도 다 알아요. 아, 다 왜냐하면 알아요. 정율성에 대한 영화가 있거든요. 음악가 정율성. 그렇구나. 왜 정율성을 내세우는가 하면 네. 첫 번째로 우리가 6.25 전쟁을 준비하려고 김일성이가 북한군을 만듭니다. 네. 근데 군이라는 걸 만들 때 북한과 우리 국군 이게 서로 군대 운영 방식이 다른 게 뭔가 하면 북한은요.
군인의 정신 사상 무장을 더 중시합니다. 어. 이하면 전쟁 때 전투하다가 도중에 전투가 잠깐 멈춰졌어요. 그래서 1시간 시간이 있다. 라고 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야 그러면 총을 잘 못 쏘면 총을 어떻게 잘 쏘겠느냐. 수류탄을 뭐 어떻게 던지겠냐. 뭐 이런 군사 훈련 이런 걸 하는. 근데 북한은 오히려 휴식 시간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런 정신 이게 그런데 군대를 만들 때 북한 군을 만들 때 이렇게 무기를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가져다가 군대 군사 강부들을 키우는 문제와 여기에 정신적인 지주, 식량을 이게 누구냐? 이게 정일성인 게. 그러니까 정일성이가 북한군을 만들 때 첫 조선인민군 협주단, 우리로 말하면 악단이죠. 네. 거기에 초대 단장이고, 네. 그리고 제가 가서 북한군의 6.25 전쟁 전의 연습과 관련한 모든 노래를 다 정일성이가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든 것이 조선인민군 군가 행진곡이라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6.25 전쟁 때 특히 북한 탱크 사단을 비롯해서 6.25 전쟁 때 북한군이 이 노래를 부르며 치고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할 때도 이 노래를 확성기로 틀어놓고 아니 뭔가 그런데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했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일성은 이건 전범자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아니 이 세상에 전범자를 기리는 역사 공헌을 이걸 만든다는 게 난 이거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닌가. 그러니까요. 아니, 중공군 보고 돌격 앞으로 응원단장했던 사람을 지금 우리가 한중 평화의 상징이라고 박수치고 기념하는 게 이게 웃기지 않나 싶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를 침략한 북한군 그런 그러니까 군가를 만든 사람을 박수치면서 우리 부모, 조부모 세대 와서 죽인 사람을 원수의 그 사람을 그렇죠. 우리가 야 평화의 상징으로 추모한다? 야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마 내 생각엔 이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런 일을 안다면요. 네. 정말 우리를 어떻게 볼까 막 정말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정일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다시 이것도 또 뭔가 우리의 뿌리부터 흔드는 그렇지. 그런 작업이 아닌가 네. 이런 의심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또 논란이 일었던 윤미향 의원이 또 의원님을 참. 고소했다고 지금 여러 아니, 군데서 순환을 당하시네요. 아니 윤명희가 나 또 고소했더라고. 내가 너무 어이없어서. 아니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고소할 대상이 누굽니까? 네. 바로 윤미향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국회의원이 네. 국회의원이 국민의 혈세를 받아먹는 예, 예. 국회의원이 일본에 가서 네, 조총련이 조총련 행사에 참가하고 네. 거기서 우리 대한민국을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지칭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도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요. 항의 안 하고 저는 이거는 완전히 반국가 행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국민의 이름으로 고소해야 돼요. 그 사람이 오히려 나와서 아니 누가 누구를 고소하는지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적반하장인데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어다는데. 아니 거기 조총련은 반국가 단체예요. 네. 아예 막 우리 대법원이 아예 판결까지 내려서 반국가 단체예요. 근데 반국가 단체 만나면 안 되는데 할 수 없이 만나게 될 경우는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되고 사전에 불가피하게 안 됐을 때는 사후에 신고를 해야 되고 그만큼 까다로워요. 근데 거기 가서 아니 민단위한 행사도 버젓이 있는데 거긴 안 가고 여기 가고 거기서 꽃 바치고 네. 그러다가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하는데 좋게 앉아갖고 네. 이게 그리고 뭡니까 더 이게? 심각한 건 내가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예. 윤미향 의원과 남편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서 여기 온 탈북 여종업원들을 거기다 데려다가 너네 왜 왔느냐 북한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세뇌 공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언론사들에서 막 발표 그러면 본인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입장을 밝히면 돼요. 난 네. 우린 그런 거 안 했다. 본인은 아무런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내가 그때 대정부 지릴 때 이게 사실이면 반인권 유린 행위자다. 네.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자기가 했느냐 안 했느냐는 쏙 빼고, 빼고. 자기를 반인권 유린 행위자라고 대정부질에서 내가 얘기했다. 그래서 고소한다. 명예가 훼손됐다. 자기 명예가. 그리고 국회에서 발언은 면책특권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그냥 그 그러게요. 본질을 떠나서 그러니까 네, 네. 이게 대단히 애매모호한 게 왜 조총련 행사에 갔느냐. 조총련이 어떤 단체인지 아느냐. 여기 대한 입장이 없어요. 조총련 비난 한 번도 안 합니다. 네. 조총련이라는 게 이게 일본에서 9만 여 네. 명의 제일 동포들을 네. 북송시킨 현대판 노예무역을 한 이런 그렇죠. 반인권 유린 그렇죠. 단체 한 번도 비판 안 네. 했어요.
거기서 남선 괴뢰도당이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항의 입장 표명을 왜 안 했느냐.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도 없습니다. 네. 국민의 혈세를 받아가면서 일본에 가서 반국가 단체들과 같이 한 행사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입장 밝혀 여기에 대한 입장도 밝히지 거기 않아요. 가면서요 우리나라 의전 차량 다 제공받고요. 마치 무슨 대단한 국위 선양하러 하는 모양. 국회의원에서 빨리 제명해야 돼요. 아니, 뭐, 이 양반은 뭐 그렇게 위안부 할머니 이름 팔아갖고 그렇게 해서 돈 다 자기가 써놓고 지금도 버젓이 배지 달고 다녀요. 참 이해가 하기 힘든 일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탈북민들 얘기 아까 나왔는데 네. 지금 중국에 그 코로나 한 3, 4년 동안 붙잡혀 있던 탈북민 2,000명 가량 되는데 이분들이 북한이 국경 개방하면서 북한으로 강제 북송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지금 네. 인권단체 뭐 UN 그다음 미영 이런 선진국들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네. 우리 내에서도 얘기 나오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그냥 있으면 안 된다 조용한 외교가 아니라 시끄러운 외교로 외교를 예. 빨리 이거 막아야 된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통일부 장관이 중국에다가 공식 요청했습니다. 네. 이거 대한민국으로 오겠다고 하면 우린 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네. 하고 공식 중국에다 입장을 보냈고 이제 그 가급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주한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만나서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여러 유엔에서도 지금 강제 북송을 하면 안 된다고 중국이 계속 그렇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약간 좀 최근에 미묘한 변화가 뭐냐면 네. 이 건과 관련해서 중국이 입장 표명이 없어요. 없어요. 지난 시 같으면 중국이 그 사람들은 어. 불법 월경자, 그렇죠. 체류자죠. 그렇기 때문에 돌려보내는 게 마땅하다라고 네. 했는데 지금은 딱 입 달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지금 임박했어요. 임박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네 입장 발표하면 전 세계적으로 야 이거 인권 야, 유린국의 무슨 스포츠냐 뭐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입 그러니까요. 다물고 있고. 항저우 정신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네. 그래 중국이 지금 가만히 있고요. 또 우리가 좀 이때 강제 북송 중지의 고삐를 바싹 줘야 될 이유가 네. 뭔가면 중국도 지금 대단히 이게 부담스러워해요. 3년 동안 밥을 먹였거든요. 저들이 국비로. 그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수용시설에서. 네. 그러니까 근데 김정은이가 지금 받아가겠다고 아직 입장 표명을 안 했어요. 아하. 왜 북한도 이거 갑자기 데려다가 어디다 이거 또 열기 힘들고. 거기서.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약간 공중에 뜬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좀 더 강하게 네. 유엔에서 좀 더 강하게 요구하면 혹시 네. 그들 중에 다문을 몇 분이라도 우리 대한민국으로 모셔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총선 얘기 한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태 의원님이 지금 이제 뭐 징계 윤리에도 이제 엉뚱한 걸로 회부되고 고발도 되셨지만 그 당에서 징계 당하신 게 있어요. 이게 네. 이제 내년 공천이나 이런 데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떠십니까? 지금? 아니 우선 당원권 징계가 3개월 다 지나서 네. 제가 완전히 징계에서 징계 풀려나셨다. 풀려났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그때 당시 징계와 관련한 당의 결정을 제가 받아들였어요. 네, 그렇죠. 겸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제가 받은 징계는 다른 사람들이 받은 징계와는 차이 나요. 네. 원래 이게 징계라는 것은 예하면 뭐 막말, 네. 뭐 비리, 네. 뭐 이런 거와 관련된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 네. 이런 걸 밝혀서 네. 받은 이제 징계거든요. 네, 네. 그렇다고 정치적인 뭐 네,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뭐 공천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네. 저는 그 생각지 않고요. 예. 그러나 뭐 공천이라는 거는 제가 또 뭐 달라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글쎄 말이에요. 이건 그때, 워낙 복잡한 문제예요. 공천 시즌 때 가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자 내년 총선 지금 뭐 이재명 대표 둘러싸고 뭐 방탄이니 비리니 뭐 얘기가 많이 나오긴 네. 하고 또 윤석열 정부에 뭐 가는 방에 올리 그러니 너 논란도 많은데 네. 어쨌든 이런 상태로 가면 내년 총선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내년 총선 자신 있다고 봐요. 자신 있다. 자신 있다. 단 우리 당이 이제부터 딱 예의주시하고 각성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네. 바로 괴담, 가짜뉴스 네. 이런 겁니다. 이번에 지금 최근에 지금 떠들썩하지 않아요? 그렇죠. 김만배 씨의 그때 그 녹취록이 나오기 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후보로서 한 10% 앞서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막판에 이르면서 이게 터져 나오는데 그렇죠. 그때 메이저 언론들이
요가 없이 그대로 이걸 다 퍼날라고 예. 보도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대장동의 주범은 윤석열 후보인가 이렇게 막 돼서 결국 네. 막상 뚜껑 열었을 때 0.7%. 그렇죠. 네. 전 그때 그 결과를 보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적어도 5% 차이는 이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런 말하자면 가짜 뉴스, 네. 대선판을 이거 이번에 철저히 이거 짚고 넘어가고 이거 형사처벌 물러서 다음 총선에는 감히 이런 시도도 못하게 저는 이거 봉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네. 생각해요. 근데 뭐 지금 각 정당에 하는 행태를 보면 내년 총선도 괴담 투성이 가짜 뉴스 아주 엄청나게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좀 이번에 뭐 방통위원장도 새로 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래가지고 이번 김만배 이런 가짜 녹취록 이거와 관련해서도 네. 좀 따질 건 따지고 네. 그때 당시 동조했던 언론사들의 책임도 묻고 네. 이렇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 이렇게 좀 사전 네. 대비책을 저는 취해야 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팩트와 사실에 기초해서 선택하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저희가 정치펀치이니만큼 또 펀치를 한번 우리 시원하게. 의원님께서 오늘 누구한테 어디에다가 펀치를 날릴지.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은 북미로 정상회담 네. 소식이 나올 것 같은데 온 세계가 지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김정은 너 진짜 똑바로 해야 돼. 진짜 너 장난치다가는 큰일 나. 펀치 한번 날리겠습니다. 네. 김정은이 맞고 좀 흔들하려나 모르겠네요. 네, 정치펀치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화끈한 펀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중의 이러면 낫는다. 이러면 낫는다. 이러면 낫는다. 이러면 낫는다. 24시간 연석혈당 측정이 가능해지면서 어마어마한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한 거잖아요. 저희가 서울 알고리즘이라고 서울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서 이제 별명을 만드는 건데요. 당뇨병의 치료, 엄청나게 효과 좋은 약들이 막 나왔잖아요. 그래서 체중과 혈당을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단독 투여만으로도 이거 엄청난 약이네 그러면. 그렇죠. 소변으로는 당이 프로는 얼마나 빠져나갈 것 같으세요? 하루에? 이거는 신장한테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안 빠집니다. 당뇨라면 혈당 관리를 위해서 본인이 하는 건 뭔가요? 하도 신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3가지 정도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대의 명의를 만나는 시간, 명의의 전당 김철중입니다. 스텐트 시술이 수십만 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국내에서 최초로 하신 거죠.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애니제임이라는 그 학술지가 우리나라 의사 중에 처음으로 애니제임을 쓴 거 아닙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국에서 이루어진 연구 논문이 전 세계 표준을 바꾼 거네요. 중심이 됐죠. 그래요? 생각보다 훌륭한 사람인 거. VIP 환자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누구 보면 금방 아실 뿐이었죠, 그때는. 다른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몰래 와서 저쪽 병원에서 난리가 났을 텐데 병원을 한 일주일 정도 못 나왔어요. 못 나왔죠. 심장병 환자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